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도 방법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중에 이제 축구 전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패스의 3대 요소는 이제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정확성, 그리고 언제 주느냐의 타이밍,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의 특징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볼 중심의 역동적인 움직임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포지션별로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포지션 스위칭을 해서 볼이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 예를 들면 미드필더에 있을 때 사이드에 공이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는 수비, 위에서는 공격, 옆에서는 이제 윙어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래서 아주 빠른 스피드한 공격이 요즘 현대 축구의 대세이고 템포도 빠르고 그다음에 빠른 패스, 그다음에 정확한 패스, FC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느낌의 빌드업들, 그리고 빌드업을 전제로 한 중원 압박이나 전방 압박들, 이런 아주 빠른 플레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수비랑 이제 공격이랑 요 간격이 2, 30m 내외로 굉장히 짧아졌다는 게 현대 축구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이제 볼 점유율을 이제 높게 가져가면 좋은 점을 설명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선수들의 간격을 콤팩트하게 좁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이제 하게 되면서 패스를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한 간격 때문에 앞에서 공을 빼앗기더라도 전방 압박, 공을 이제 전방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가능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 배열이 좋기 때문에 수비할 때도 공수 전환이 아주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우리 팀의 분위기로 끌어올 수 있고요.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전술대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인데요. 우리가 빠른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패스를 뺏으려면 빠르게 달려와야 되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력 안배가 가능하고 상대팀은 체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또 파악할 수 있고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점유율 축구가 이제 FC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이제 압박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압박은 현대 축구에서 이제 공격을 위한 이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격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박을 계획 없이 주저앉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체력 손실을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적인 시공을 주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면서 실수를 이제 유도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상대의 여유를 빼앗게 되면은 저희 팀에게는 지역 수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 팀에게 이제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을 빠르게 압박이 들어오면은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이 상대편의 인지 능력을 또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박이 빠르게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축구에서 압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압박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을 이제 상대팀 선수가 잡았을 때 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수가 먼저 달려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편 윙어가 볼을 잡았다 하면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선수, 예를 들면 공격수가 제일 가까웠다. 공격수가 이제 압박을 하고 양쪽에서 미드필더가 압박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수비가 압박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 플레이를 할 때는 이 좁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선수로 하여금 패스의 선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드리블을 또 유도하게 되면은 압박이 더 수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횡패스를 유도할 때도 있는데 횡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진 패스보다 공격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시야도 좁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체력의 손실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압박은 일단은 볼을 빼앗긴 직후에 바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자기 편 진영으로 돌아서 플레이를 할 때, 그리고 상대편이 백패스를 자기 편에게 할 때, 그 다음에 상대편이 이제 코너 쪽 부근에서 풀백에게 공을 패스를 하려고 할 때 또 압박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선수가 첫 번째 볼 터치가 되게 안 좋다. 그럼 그때도 요 압박을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 지역에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때도 압박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축구 경기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보통 전반전이 끝나면 기억을 45%만 할 수 있고 경기가 끝나면은 42%의 기억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고 그리고 경기 분석이 필요한 것은 주관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지향적으로 팀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분석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의 경기력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분석에 있어서 이제 양적 분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양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를 수치화하고 이제 구호화하고 아니면 훈련의 강도나 훈련의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양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양적 분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훈련을 뭐 몇 시간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경기에 있어서 너무 지쳤다 하면 이 시간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선수를 배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훈련 강도나 훈련의 빈도, 양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양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경기와 이제 훈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질적 분석의 장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질적 분석이라는 것은 양적 분석과는 좀 대조가 되는데, 양적 분석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질적 분석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을 먹혔을 때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수비수가 뭐 실수를, 양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한 번 했다, 태클 실수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지만 질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왜 먹혔는지, 수비수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미드필더에서 이 공이 빼앗겨서 수비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이것이 먹힌 것인지, 이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라는 질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적 분석을 계속 듣게 되면은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듣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고 더 마음이 이제 맞춰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분석에서 이제 개인적인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볼 터치를 보고요. 볼 터치가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한지, 그리고 볼 소유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볼 터치 이후에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력, 뭐 볼을 패스를 하거나 골을 슈팅을 때린다, 이런 결정력이 좋은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이런 인지를 하는 그런 두뇌 회전 같은 것들이 좋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별로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공격수들은 슈팅을 잘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패스 능력, 질적인 패스 능력, 양적인 패스가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패스가 잘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기술 요인의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분석 요인 중에 기술적 평가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가 요인을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상대 팀에 대한 이런 경쟁력, 그리고 이제 자신감,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도, 그리고 게임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뭐 태도, 그리고 경기 중에 얼마나 창의적인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평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분석에서 체력적 평가 요인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동성,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변속을 할 수 있는지, 스피드를 줄였다가 아주 빠르게 갔다가 이런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지, 그 다음에 게임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평가 요인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평가에서 팀 전술에 있어서 팀 단위의 전술적 평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몇 가지를 보는데, 팀원들이 이 전술에 대해서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술뿐만 아니라 포메이션의 특성을 포메이션별로의 전략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빌드업을 이 선수들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포메이션별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간 요 라인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이제 속공과 지공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속공은 이제 빠른 공격, 즉 역습이죠. 상대방의 위험 지역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침투하는 공격을 말하고, 지공은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볼을 소유해서 공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이제 전술과 전략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전술은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모든 포괄하는 내용이고, 전략은 이 전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체계적인 과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술의 이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라. 공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또 공을 가서 받아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서도 이제 공이 오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공을 받았으면은 신속한 볼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끝나면 즉시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비를 패스를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로 가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가장 좋을지 생각하고 바로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격 전술의 6가지 전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속공, 빠른 수비수가 이제 전형을 갖추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공은 상대방의 수비 벽이 만들어졌을 때 천천히 플레이를 해서 여유롭게 플레이해서 수비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좌우의 롱 패스를 통해서 좌우로 흔들 수 있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 상대방을 이제 흔드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메이커가 필요한데, 게임 메이커가 이제 속도나 템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대 앞에서에 어떻게 골을 넣을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전술을 위한 원칙 3가지 이상 말씀하세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비가 빼앗기면은 곧바로 다시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를 할 때 패스를 다른 상대편이 패스를 했을 때 태클로 패스를 저지할 수 있는 간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위험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밀착 마크를 통해서 수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벽을 만들 때는 미드필더, 수비벽,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 이 3가지 라인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을 통해서 수적 우위를 수비의 숫자가 우리 팀에게 많게 하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의 수비수가 상대팀의 공격수보다 많다면 이제 커버링 수비를 원칙으로 해서 뚫렸을 때 바로 마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볼과 자기가 맨투맨 하는 선수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만 보거나 아니면 이 수비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야에 볼과 상대방 수비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4-3 포메이션의 이제 장단점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3-4-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은 수비와 압박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수비가 3명이지만 미드필더가 4명까지 같이 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로울 수 있고 3-5-2 시스템에 비해서 미드필더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4 포메이션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 미드필더 2명이 수비수에서 합세하면 수비수가 6명, 그다음에 공격수에서 합세하면 공격수가 6명이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이 아주 좋을 수 있다는 점,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수비와 공격 둘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명의 미드필더 선수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3 포메이션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포백이 있으면은 라인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과, 그 다음에 윙백이 이제 공격 가담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2 포메이션의 이제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미드필더가 5명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뭐 수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윙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좋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의 미드필더들이 여러 자원에 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의 볼란치를 두는 게 3-5-2 포메이션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2-3-1의 포메이션의 장단점을 설명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4-2-3-1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유리한 빌드업, 유리한 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미드필더가 뭐 5명이긴 한데 공격이 1명이기 때문에 공격 1명이 수비수 2명의 센터백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1명이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공격에 무조건적으로 합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4-2 포메이션의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4-4-2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침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선 미드필더나 3선 수비 라인까지 이 공격에 약간의 침투 가능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비와 공격의 조화로운 조화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4-4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것이고요. 체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4-4의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의 3대 원칙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비의 3대 원칙은 골, 나, 문 이것으로 이제 볼과 그리고 나 그리고 문전, 이 골대죠. 이거를 대각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가 골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면 상대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 대각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볼과 상대편 내가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를 같은 시야에 둬야 하고, 그 다음에 요 간격을 상대편이 패스를 했을 때 내가 태클로 이 볼을 저지할 수 있는 간격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축구 전략 수립을 위한 세 가지 내적 요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구 전략 수립을 위한 이제 외적 요건이 있는데요. 이 외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장의 상태, 뭐 인조잔디인지 아니면 천연잔디인지,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 날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중들이 홈팀이냐 아니면 홈 관중이냐 어웨이 관중인지, 그리고 언론, 매스 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드 게임 SSG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수 수와 그다음에 이 공간을 코치나 감독이 임의로 조절해서 전략적으로 기술이나 체력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전술에 대해 설명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이라는 것은 코너킥이나 뭐 스로인 아니면 골킥 아니면 프리킥 이런 공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수비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선수에게 만약에 유인이 된다면 이 맨투맨 수비로 인해서 공간이 열리고 상대편에게 골의 기회, 공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도 방법에 있어서 이제 축구 전술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